네, 안녕하십니까, 황수입니다. 오늘은 제 객관식 실전 GS 모의고사 2기 1회차 문제에 대해서 시간 부족으로 해설을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이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은 댓글에 오프 채팅방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그때 우리가 문제 15번까지 해설을 했어요. 요 앞에 내용은 실강에서 진행된 내용이라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16번부터 시작할게요. 문제 16번 같이 볼게요. 자,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났을 때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설명드릴게요. 금융자산 부채 우리가 시간을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시간 내에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자마자 현금으로 먼저 표시해요. 어떤 거 표시하냐고 생각하시면은 그 권면상 현금 흐름 기재해 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사채 발행일이 X년도 1월 1일 기재. 그 다음 일면금액 100만원이고 이자는 6%니까 기간은 3년 그럼 6만원씩 하나, 두 개, 세 개 적어주시고 100만원. 그 다음에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원래 공정가치대로 발행하고 취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X년도 1월 1일 취득 발행 시점에 공정가치 먼저 구해주세요. 그럼 6만원 곱하기 10%니까 2.4868 100만원 곱하기 0.7513 해서 금액 구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연습장에 적어주시고 900 508. 자, 근데 지금 거래원가 발생이 따로 적혀있죠. 모든 거래원가는 대비 현금 유출이에요. 현금 유출 금액이 47912. 관련된 지금 계정 과목이 자산이니까 자산 47912. 자산은 원래 차변에 있는 계정인데 거래원가 통해서 금액이 증가하죠. 어떻게 증가하는지 구해주시면은 플러스 47912. 금융자산이 바뀌네요. 이렇게 948 420. 우리가 항상 유념해줘야 될 부분이 모든 거래가 통해서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이 금액이 변동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자료는 항상 최초의 이자료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자료를 바뀌어야 돼요. 그게 유효이자료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통 이자 수익을 주거나 기말 장부 금액을 줘요. 여기 현재 기초금액이 요만큼 이자 수익이 75874 구해주시면은 75874 나누기 948 420. 그럼 이자율이 8%로 바뀌었다. 이거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이자율 8%로 바뀌었는데 지금 물어보는 게 뭐죠? 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기 때문에 자 X1년도 1월 1일 기초금액이 요만큼 X1년도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난 후 주요 계정인 삼각형과 금융자산의 금액은 읽어보니까 1년 말 현재 채무 불이행 위험을 고려해서 향후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만기일에 수취할 현금 흐름이 80만원이다 추정했죠. 80만원 곱하기 바뀐 이자율 8% 2년 현가계수 해주시면 금액 곱하기 0.8573 685840으로 바뀌어요. 요거 기재. 기초 대비해서 기말에 자산가액이 감소하네요. 감소한 금액 구해주시면 262589만큼 자산이 감소. 자, 다른 자산 부채 변동 주요 계정인 금융자산 말고 다른 자산 부채 변동 뭐 있죠? 금융자산 부채는 보통 현금밖에 없다 했어요. 현금 뭐 있는지 이자 6만원만큼 수취했다. 돈 받았죠.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금액 받은 금액이 6만원. 그 다음에 AC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OCI 손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차례 안 맞는 금액은 전부 다 NI다 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에 금액은 정답은 손실 220580 이렇게 답 구해주시면 돼요. 1번으로. 자, 금융자산 부채는 자 보자마자 현금흐름 기재 공정가치 금액 기재.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뭔지 생각하고 NI 구한다. 그러면은 차대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화면이 좀 잘려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문제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일단 어떤 단어인지 먼저 파악을 해주세요. 지금 물어보는 게 당기순이익 금액을 추정하시오라고 나와있고 자본 거래 내역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는 자본 단원에 대한 문제고 전형적인 문제예요. 보통 객관식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본은 자본 변동표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기말에 자본금이나 잉여금 조정 항목 물어보는 것들이 보통 2차 시험 연수제고 1차 시험은 그냥 간단하게 우선주 배분 배당금이나 보통주 배분 배당금 또는 NI 추산 금액을 구하라는 게 일반적인 자본 문제죠. 구해볼까요? 자, 기초에 부채 플러스 자본은 항상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고 수정상도 마찬가지고 변동금액도 마찬가지고 봤을 때 기초에 자산이 300만원 부채가 150만원이면 기초 자본이 150만원이다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 기말금액 보니까 자산금액이 500만원 부채 금액이 300만원 그럼 자본금액이 200만원이다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기초 대비해서 기말에 자본이 전체 증가한 금액이 50만원이다 알 수 있죠. 적어주시고 나서 하나씩 사건별로 다른 자본 항목의 변동들을 찾아내 주시면 돼요. 자, 보통 우리가 현물 출자나 출자 자산 또는 기타 특이한 오류정이라든지 일부 다른 자산 부채 변동으로 자본이 변동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자본의 변동은 현금의 변동과 동일해요.
볼게요. 양가로 1번에 액면 가격 500원인 보통주 50주를 주당 850원에 발행하였다. 회사 입장에서 돈 받은 금액이 얼마죠? 현금 받은 금액이 50주 곱하기 850원 해주시면은 42,500원만큼 돈 받았으니까 그만큼 자본 증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가로 2번에 현금 배당 5만원 지급, 결의와 동시에 지급하였고 상법에 따라서 이익준비금 적립하였다. 자, 자산부채 변동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현금, 회사 입장에서 돈 나갔죠? 적어주시면 돼요. 그만큼 자본의 감소. 주식 배당은 자본의 감소가 아니에요. 또는 자본의 증가가 아니에요. 이유는 미처분 이익이익금 자본 계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본 계정인 자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 전체 총계에 대한 변동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감자차 손익 마찬가지겠죠. 소각하였다. 자본 변동액이 없어요. 무상소각 같은 경우에는 뭐 돈 주고 그러니까 무상감자였다, 유상감자였다 라고 하면은 자본의 감소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양가로 3번에 X1년도 11월 31일 날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재평가로 재평가 임금을 인식하였다 했으니까 요만큼은 NI 말고 다른 OCI라는 자본의 증가죠. 적어주시면 됩니다. 양가로 4번에 소각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주당 900원에 120주 취득하였다. 회사 입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상태죠. 900 곱하기 120 해서 금액 10만 8천원만큼 자본의 감소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 플러스 알파 당기순이익이 있었겠죠. 다른 사항들이 없으니까 요만큼이 자본의 변동금액인데 그 금액이 기초 대비해서 기말에 현재 구해보니까 50만원이다 알 수 있으면은 자 왼쪽에 있는 거 다 더하고 빼봐요. 42,500원 마이너스 5만원 플러스 만원 마이너스 10만 8천원 해주시면은 10만 5,500원이 나요. 10만 5,500원. 근데 당기순이익이 얼마 발생했을 때 자본의 현재 증가 금액이 50만원이니까 플러스 50만원 해주시면은 NI 금액은 60만 5,500원이 돼야 되겠구나 알 수 있죠. 이렇게 정답 구해주시면 돼요. 자본의 증감 생각할 때 현금의 변동 가지고 생각해주고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암기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보시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문제 17번에 대한 정답은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에요. NI 추정금액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본의 증감이라는 게 사실 사례가 많지가 않아서 문제를 자주 접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대차는 항상 일치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18번 문제예요. 문제 18번은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실전이라고 하면은 걸러주시면 됩니다. 재고자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틀 왁구에다가 문제 집어넣어서 풀어주시면은 생각보다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즉 재고는 계산표 원장 가지고 문제 풀면 빠르게 풀 수 있는데 그게 계속 기록법이든 평균법이든 마찬가지인데 혹시 문제 물어보는 게 정상간모를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웬만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걸러주시는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의 핵심은 그러니까 간모손실과 평가손실을 별도 비용 처리한다. 풀어주시면 돼요.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모손실과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풀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풀어주시면 됩니다.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근데 봤을 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뭔가 20% 정상간모, 30% 정상간모 얘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평가손실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이런 문제들은 계산 과정이 아무래도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걸러주시는 게 맞아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어도 되는데 걸러주시는 게 맞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출제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재고를 전부 다 계산별 원장 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총회법으로 문제를 풀어요. 자, 원장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재고의 원장에 찍히는 금액은 차변 금액이 기초, 메인, 재고가 늘어난 금액을 얘기를 해요. 판매 가능한 재고를 의미해요. 적어줄게요. 차변을 먼저 정리해주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기초 금액 정리해주면은 여기 바로 볼 수 있죠. 기초 재고자산 금액은 현재 3만원. 그 다음에 단계 매입 재고자산 금액은 다 더해줘요. 그냥 8만원, 6만원, 2만원, 5만원 더해주시면은 21만원이다. 이거 추정할 수 있죠.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정이 아니라 나와있죠. 두 개 합친 금액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의 금액이 24만원이다. 자, 총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량 나눠주시면은 취득 원가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기록법이란 말이에요. 계속기록법과 평균법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계산 과정이 좀 들어가겠죠. 자, 여기 이제 채워볼게요. 기말에 우리가 적을 게 장부 수량 곱하기 취득 원가 금액을 기말 금액에다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기록법은 우리가 계산기 통해서 메모리 기능을 연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n 플러스를 판매 가능 재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계산별 원장이 차변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매출이 대변이잖아요. 대변의 매출과 기말 재고자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씩 빼줄 거예요.
매출하는 거를 메모리 마이너스로 빼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MR 찍어주시면은 기말 재고자산 장부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해볼게요. 자, 최초 매출 시점이 X년도 8월 1일이잖아요. 그럼 그 시점까지 전부 다 메모리 플러스 판매 가능 재고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기초 재고 3만원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5월 1일 8만원 메모리 플러스, 6월 1일 6만원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9월 1일 전에 팔았잖아요. 지금 매출 8월 1일에 팔았으니까 MR 눌러주시고 판매 가능한 재고 금액이 찍혀있으니까 나누기 수량 몇 개죠? 이때까지 100개, 200개, 200개, 500개니까 500개 나와주시면은 개당 단가가 나와요. 개당 단가는 340원. 요거를 200개 팔았으니까 곱하기 200 해서 메모리 마이너스 MR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매출 시점이 10월 1일이죠. 그 전에 매입한 게 판매 가능 재고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9월 1일날 매입 재고자산 금액이니까 100 곱하기 200 메모리 플러스 MR 눌러주시고, 그리고 10월 1일날 매출했으니까 현재 매출 직전까지 재고자산이 몇 개인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100개, 200개, 200개, 100개, 200개 팔았으니까 600개에서 200개 빼주시면은 400개죠. 나누기 400. 그럼 재고자산의 개당 단가가 나와요. 요거 곱하기 매출 수량 200개니까 메모리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판매 가능 재고에 더해진 게 10월 15일날 200 곱하기 250 메모리 플러스 MR 눌러주신 상태에서 현재 재고 몇 개죠? 전체 100개, 200개, 200개, 100개, 200개. 그럼 총 800개 중에서 200개, 200개, 400개 팔았으니까 나누기 400 해주시면은 개당 단가가 277.5원이구나 알 수 있어요.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말에는 장부 수량 곱하기 취득 원가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건 MR 눌러주시면 됩니다. MR 금액이 11만 1,000원 기재해 주시고, 자, 재고의 계정별 문장도 항상 차대가 일치해야 돼요.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부터 시작하는지 두 개 빼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24만원. 11만 9천원부터 매출원가는 시작해요. 이제 자료의 가정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전부 별도 비용 처리한다. 정답은 이거예요. 매출원가 금액은. 근데 가감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 신경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 감모손실. 재고가 사라진 금액이 얼마인지 구해요. 자, 기말이 지금 400개 있어야 되는데 실제 수량이 370개래요. 그럼 30개만큼 사라졌죠. 아까 취득 단가가 277.5원이니까 곱해서 재고 전체 감모 사라진 부분이 8325개, 8325원. 그 중에서 현재 20%는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했으니까 곱하기 20%에서 매출원가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1665 더해주시고, 두 번째, 기말에 평가손실 얼마인지 구해주시면 돼요. 자, 재고의 단가가 277.5원인데 지금 기말 현재 순실현 가치 금액이 260원이니까 개당 17.5원씩 손실. 수량은 실제 수량 370개, 6,475원만큼 손실이고 마이너스 6,475원만큼 손실. 그만큼 매출원가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더해주시면 돼요. 아니죠. 문제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기 1회차에 비해서 수정을 해서 여기 평가손실 별도 비용 처리한다 되어있죠. 이거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129,000원 플러스 정상가무만 포함한 금액 1665 포함한 금액 130665가 정답이에요. 여기 지금 문제가 잘못됐어요. 이건 수정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문제 수정한다고 확인을 못해가지고 그대로 평가손실을 포함시켰는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일단 문제 19번도 풀어볼게요. 자, 19번. 요거는 계약자산, 계약부채, 수취채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론상 알아야 될 부분은 수익금액과 현금금액은 아예 무관한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익은 재화는 인도 이전할 때 무조건 수익 잡아줘야 되고, 현금을 받았으면은 차변에 현금 찍히고, 그 다음에 현금을 달라고 할 수 있으면은 차변 금액에 매출채권, 수취채권이 찍히고, 어떤 제약 조건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태면은 그때 오는 차변의 계정이 계약자산이에요. 마찬가지 돈을 받았는데 재화를 인도 이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대변에 찍히는 금액이 계약부채, 선수금 찍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약부채 의미는 뭐냐면은 재무상태표의 부채 중에서는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는 사채 차입금, 내가 돈을 주고 갚아야 되는 부채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떤 재화를 인도 이전해가지고 용역을 제공해가지고 갚아야 되는 계약부채, 선수금이 있어요. 얘네들의 성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계약부채랑 선수금은 계약부채가 조금 더 큰 개념이긴 하지만은 그 중간에 걸치는 단계에 있는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약부채와 선수금은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 볼게요. 자, 이런 문제를 보실 때는 이렇게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문제가 나왔으면은
요거를 다 읽으면서 계약자산 금액이 만원인가? 맞나 아닌가? 이렇게 확인해서 문제 푸시는 것보다 분개를 깔끔하게 다 한 다음에 분개 가지고 답을 정리해 주시는 게 오히려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분개 쭉 해볼게요. 자, 정비는 지수에게 X2년도 8월 1일날 이전하기로 한 제품 A에 대한 대가를 3만원을 X1년도 11월 1일에 수취하였다. 자, 현금 3만원 적고 차변에 현금 3만원. 대변에 매출 올 수 있냐? 제품 A는 약속된 대로 X2년도 8월 1일날 이전되었다 했으니까 인도 이전할 때 수익 잡아야 되는데 지금 돈 받은 상태, 인도 이전 안 한 상태죠. 대변에 매출이 올 수 없어요. 그때 오는 게 계약부채예요. 계약부채 금액이 3만원. 자, 이어서 X2년도 8월 1일날 이전되었다고 하면은 어떤 의무를 이행했잖아요.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부채로 잡았는데 이행했으니까 관련된 대응되는 계약부채는 사라져야 돼요. 계약부채 금액 3만원 사라지고 재환은 항상 인도 이전할 때 매출 잡아야 돼요. 지금 인도 이전했으니까 매출 금액 잡아주시고 3만원 그대로 잡아주시면 첫 번째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는 끝났어요. 두 번째 회계 처리, 현주에게 B와 C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X1년도 4월 1일날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시점에는 분개 발생 안 해요. 계약 체결 시점에는 개수 거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거래가격 배분까지 계약 체결 시점에 발생하고 다른 수익인식이나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은 계약 체결 시점에 발생하지 않아요. 돈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는 총 4만원, B에 대한 대가가 만원, 배분된 금액이 나왔죠. C에 대한 대가가 3만원이다. 돈 계약에 따르면 B를 먼저 인도한 후 C를 나중에 인도하기로 했지만 4만원은 모든 제품을 인도한 이후에만 받을 권리가 생긴다. B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전되었다. 자, 인도 이전되었다 말 나오면은 대변에 매출 찍어요. 매출 찍고 나서 B 이전했으니까 B 만원 찍어줘요. 차변에 이제 뭐 적을지 생각을 해야겠죠. 돈 받았으면 현금,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면은 매출채권, 수치채권. 지금 돈 달라고 할 수 없죠. 왜냐면 B는 모든 재화를 인도한 이후에만 받을 권리가 생겨졌으니까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못하죠. 그때 오는 게 계약자산이에요. 계약자산 금액 만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X년도 5월 1일날 이전되었다. 인도 이전되면은 대변에 매출 찍어주세요. 매출 금액은 3만원 찍어주시면 되고 차변에 이제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다 이전했으니까 수치채권 찍어주시면 됩니다. 수치채권 3만원. 그 다음에 앞에 것도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이거 계약자산 만원만큼 없애주시고 똑같이 수치채권 만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수월하죠.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답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X1년 말 재무상태표당 계약자산 금액은 만원이다. 어떻게 정리하시냐면은 꺼요. 여기가 X1년도, 여기가 X1년도. 자, 계약자산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차별 뭐 있는지 보니까 만원 맞죠? 옳은 것. X1년 말 계약부채 금액은 3만원이다. 계약부채는 대변이죠. 대변 금액 체크. 3만원 맞죠? X1년도 정밀 인식할 수익 금액은 4만원이다. 만원밖에 없죠. 아니죠. 정답은 3번이고 여기가 이제 4번은 수정을 못해가지고 4번도 정답이에요. X2년도 정밀 인식할 수익 금액은 7만원이다. 체크. 6만원이죠. 이것도 오답이에요. 정답은 두 개로 표시를 해놨는데 모두 그러니까 두 개가 정답인 경우는 문제 19번밖에 없어요. 문제 오류 자체는 19번밖에 없고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제가 검토해서 다음 회차부터는 오류 없도록 문제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때 실수를 잘 안 했는데 일기를 수정을 하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20번 볼게요. 주정민이 보유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X년도 회계 처리가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이거 말문제예요. 말문제.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FVOCI 지분상품이잖아요. FVOCI 지분상품. FVOCI 지분상품이 NI가 발생하는 경우. NI 발생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취득할 때 공정가치 금액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사는 경우. 요 경우 NI 손익이 생겨요. 거래원가는 NI가 아니죠. FVPL만 거래원가는 수수료, 단기 수수료 지출 비용으로 처리하고 PL이 아닌 경우는 전부 다 자산원가에 포함시키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처분할 때 거래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NI가 생겨요. 요 두 경우 말고는 NI가 안 생겨요. 즉 물어보는 게 X년도 회계 처리가 NI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물어보죠. 그럼 자료 쭉 보시고 나서 X년도에 처분한 게 있는지 있죠. 거래원가 발생한 게 있는지 있죠. 발생한 거래원가만 NI 감소 금액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FVPL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문제 어떻게 풀지 그 문제풀이에 대한 노하우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짝대기 끄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주식수 곱하기 주당 단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몇 주인지가 중요하고 그 주식의 주당 단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자료예요. NI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사건별로 쭉 회계가 어떤 사건별로 시점별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렇게 짝대기 끄어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X년도 4월 1일날 A사 주식을 6,000원에 1000주 시드가했다. 주식은 1000주 다음 주당 단가는 6,000원 이렇게 표시해주고 거래원가 10만원이 발생했다. N화는 여기다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N화에 발생한 거 손실 회계나 세법이나 다 똑같이 FVPL 금융자산, FVPL 금융부채는 다 수수료 거래원가는 단기순 손실 비용으로 처리해요. 세법상은 송금 처리하고 X1년도 7월 1일날 A사로부터 주식 배당을 수취했다.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총 장부 금액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당 단가만 바뀌죠. 그럼 현재 총 장부 금액이 1000주 곱하기 6,000원 나누기 20%면 1200주로 바뀌죠. 1200 나눠주시면은 주당 단가 5,000원 구할 수 있어요. 1200주로 바뀌었고 단가는 5,000원으로 바뀌어요.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X1년도 12월 31일날 주식의 공정가치는 5,800원이다. 1200주 그대로 유지 한 주당 800원씩 이득이죠. 800 곱하기 1200 요게 공정가치 금액인 5,800원 바뀌고 계산기에 찍힌 금액이 한 주당 800원씩 이익 1200주니까 96만원이 평가 이익이에요. 표시. 다음 사건 X2년도 7월 1일날 보유 중인 A사 주식 600주를 공정가치에 처분하였다. 처분하고 나면 남아있는 주식수는 600주죠. 단가는 그대로 있을 거고 5,800원짜리를 현재 4,800원에 팔았으니까 한 주당 1,000원씩 손실이죠. 1,000원 곱하기 600주 근데 거래원가까지 발생했으니까 요거 다 손실이죠. 61만원 손실 NI에 바로 기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X2년도 12월 31일날 주당 공정가치가 5,500원이기 때문에 600주 그대로 유지 공정가치로 바뀌어요. 한 주당 300원씩 손실이죠. 600주에 대해서 300원씩 손실 금액 잡아주시면은 18만원 마이너스 손실. 그래서 만약에 FVPL 금융자산이라고 하면은 정답은 요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79만원. 그래서 1번으로 오답을 하신 분들은 문제 가정을 잘 봐주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여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얘는 FVOCI 지분상품이고 걔는 거래원가 발생하는 금액만 NI 금액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혹시 이거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 아닌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바로바로 보면서 영상을 듣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제는 보내드릴 수 있어요.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돼요. 자, 풀어볼게요. 문제 21번 교환 회계 처리요. 유형자산의 교환 회계 처리. 이론도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교환 회계 처리.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 사항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게 뭐죠?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죠. 존재 안 하면은 NI는 없다 처리해 주시면 돼요. NI 손익 분개 안 하고 그냥 없어지고 돈 받고 나머지가 자산 금액, 받은 자산 금액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따져야 돼요. 첫 번째는 이건 제 마음대로 정리한 거니까 첫 번째는 원칙인 경우인지 예외인지 따져주시면 됩니다. 원칙인 경우에는 교환이라는 게 내 자산을 팔아가지고 제값 주고 팔아서 추가적인 돈을 덧붙여서 또는 받아서 다른 자산을 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원칙적인 경우는 공정가치가 둘 다 있는 경우 둘 다 있을 때는 원칙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팔아서 사는 게 원칙인데 제공자산의 공정가치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처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뭐냐면은 제공자산의 공정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파는 가격을 알 수가 없죠. 없는 경우. 두 번째는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 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교환 회계 처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교환은 분개를 통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요거 구분만 되면은 분개 통해서 문제 풀기는 훨씬 더 수월해요. 원칙일 때 회계 처리. 요 문제가 지금 현재 그럼 이 문제 보면 상업적 실질 있네 여기네. 그 다음에 인규가 제공한 기계장치 공정가치가 정민의 기계장치보다 더 명백하다 했으니까 지금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죠. 그쵸? 잠시만요. 지금 주체가 정민이죠. 정민인데 인규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 했으니까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알 수 있어요. 요까지.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푸실 때는 원칙 먼저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깔끔하기 때문에 원칙 가지고 처리할게요. 원칙일 때는 자 팔고 샀다 했으니까 첫 번째 내 자산을 일단은 교환으로 내보냈잖아요.
나가겠죠. 금액 정리. 28만원 장부금액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칙일 때는 공정가치와 현재 장부금액의 차이만큼 손익을 인식해요. 이까지가 파는 회계 처리예요. 첫 번째 내 자산 나가고, 두 번째 공정가치 차이만큼 손익 인식, 파는 회계 처리. 세 번째가 주고받은 현금. 현금 5만원을 수취하였다 나왔죠. 현금 5만원 수취하였다. 차대 안 맞는 금액을 그냥 받은 자산의 가치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6만원 빼면 22만원 정리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물어보는 문제가 X1년도 인식할 NI 금액이 얼마인지 구하죠. 지금 교환 회계 처리로 인해서 인식할 NI가 아니라 X1년도 전체 NI를 물어보기 때문에, 자, 잔존가치 이거 0으로 수정하라고 했어요. 0으로 수정하라 했어요. 내용연수 4년, X1년도 1월 1일이니까 정답은 22만원 나누기 4 플러스 만원에서 65,000원 감소. 3번으로 하신 게 이제 잘못 처리한 경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원칙처럼 처리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겠지만, 지금 여기 원칙이 아니라 인교가 제공한 기계장치 공제가치가 더 명백하다 했으니까 내가 지금 받아온 자산의 공제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해요.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여기 처리해줘야 돼요. 예외적일 때는 뭐가 바뀌는지 잘 한번 보시면 돼요. 예외적일 때 짝대기 끄어놓고 똑같이 내 자산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파는 거에 대한 손익 회계 처리가 원래 우선돼야 되는데, 예외적인 거는 받은 게 더 명백한 경우에는 두 번째가 받아온 거를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받아온 자산 공제가치 30만원이죠. 이거 처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고받은 현금. 현금의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 NI 안 맞는 금액을, 차대 안 맞는 금액을 그냥 처분 손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잘 살펴보시면 뭐가 바뀌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칙일 때는 손익이 두 번째, 예외일 때는 맨 마지막에 오는 자산이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서 구분만 해주시면은 교환회계 처리 모든 문제 다 쉽게 풀 수 있어요.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게 지금 여기 요거 교환회계 처리로 인해서 인식할 NI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X1년도 전체 NI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4분의 1에서 정답은 감가상각비 75,000원, 처분이 7만원 빼서 손실금액은 5,000원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22번 볼게요. 정민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어떻게 푸시냐면은, 자, 우리 사채 기중 발행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게 어차피 다 똑같아요. 모든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경우만 물어볼 거예요. 뭐 물어보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현금 유입액을 물어봐요. 왜냐면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채의 장부금액을 물어봐요. 세 번째, X1년도 이자를 물어봐요. 네 번째는 X1년도 12월 31일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정리를 해볼게요.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항상 공정가치로 기록, 발행하고 취득하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채 기중 발행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그래서 원래 정석대로 회계 처리하면은 공정가치만큼 돈 받고 발행하고 공정가치만큼 돈 주고 취득하고, 이자는, 표시이자는 1년 단위 이자니까 내가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받으면 돼요. 그게 가장 깔끔한 회계 처리인데, 회사채는 한두 개 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면은 회사가 언제 이거 6월 1일 산 사람한테 7개월치에 대한 이자, 7월 1일 산 사람한테 6개월에 대한 이자 주기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 즉 우리가 발행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부분을 미리 지급을 받고 일괄적으로 연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표시이자를 그 사람이 보유한 기간만 지급받게 되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사채 공정가치이자 발행 장부금액이랑 현금 유입액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물어봐요. 이게 문제가 어려워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22년도 회계사 2차 시험에 문제 1번에 요거에 정확하게 반대를 물어봤어요. 기중 발행자의 현금 유입액은 취득자의 현금 유출액이 되겠죠. 사채 장부금액은 ACC 금융자산 또는 FVC 금융자산의 취득가액이 되겠죠. 취득가액이 아니라 그 장부금액이 되겠죠. 장부금액이. 세 번째, X1년도 이자 비용을 물어보는데, 자산 같은 경우는 X1년도 이자 수익이 되겠죠. X1년도 12월 31일 이후. 자, 금융자산도 마찬가지. 그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11월 31일 이후부터 뭐 신용이 손상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NI 구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가 바뀌어도 물어보는 게 똑같기 때문에 보자마자 요거 정리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지 정리 한번 해보죠. 자, 권면상 현금 흐름 기재하라 했어요. 권면상 발행일이 X년도 1월 1일 현금 흐름은 100만원 3년 6%.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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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그 다음에 자 X년도 1월 1일 공정가치 먼저 구해라 했어요. 공정가치 금액. 자, 우리가 지금 발행 시점이 4월 1일인데 과거 시점에 시장이자를 쓰면 안 되겠죠. 이미 지난 시장이자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자주 나온 함정인데 속으면 안 돼요. 현재 발행 시점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12% 가지고 현재 가치 금액 해주세요. 6만원 곱하기 2.4019 메모리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0.71118 메모리 플러스 MR. 그럼 여기가 X1년도 1월 1일 금액이 855914요. 자,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현금 유입액 어떻게 구하죠? 현금 유입액은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받는 금액. 그거는 자, 우리가 유효이자라는 개념이 표시자만큼은 돈 줘야 될 금액, 돈 받을 금액이 증가하는 거고, 유효이자랑 표시자의 차이 금액이 사채가 증가하는 금액 또는 자산이 증가하는 금액을 얘기를 해요. 그럼 전체가 증가하는 금액을 구하려고 하면은 기초금액에다가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 비용 또는 이자 수익을 더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수업 때 설명드렸어요. 사채의 기준 상환 또는 금융자산의 기준 취득, 사채 기준 발행 문제는 모두 동일하게 기초금액 구하고 기간 경과에 대한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한 번에 구하는지 설명드렸어요. 연 이자가 10%, 10%, 연 이자가 12%, 0.12 경과한 기간을 4월 1일 발행했으니까 3 나누기 12 플러스 1 해서 기초금액을 곱해주시면은 계산기 찍히는 금액이 총 현금 유입액이에요. 사채 기준상환 같은 경우에 찍히는 금액이 전체 부채 없어지는 금액이라고 얘기했죠. 기존 발행은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는데 총 현금 유입액이 계산기 찍혀요. 이거 메모리 플러스 해주고 있는지 봐요. 회사 유입된 현금 881591 맞죠? 맞고, 두 번째 여기다가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빼주시면은 사채 공정가치이자 장부금액이 나와요. 지금 현재 연이자가 6만원, 기간이 3개월만큼 경과하고 발행했으니까 3개월치 이자 구해주시면은 15,000원, 메모리 마이너스 MR 눌러주시면은 계산기 찍히는 금액이 사채의 장부금액이자 공정가치금액이에요. 보니까 맞죠? 그 다음 3번 X년도 이자 비용은 77993이다. 보통 이자 비용을 여기다가 곱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주시면 안 돼요. 이유는 여기는 흐름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X1년도 1월 1일날 855914라는 금액,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왔어요. 권면상 현금 흐름을 X1년도 1월 1일날 만약에 발행했다라고 하면 가치가 얼마일지를 구한 게 요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중에 발행했기 때문에 기중의 공정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4월 1일날 금액을 구했단 말이야. 현금 유입액과 장부금액이자 공정가치 금액을 구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여기다가 곱해주시면은 이게 만기에 100만원 도달이 안 돼요. 안 되고 여기다가 곱하고 여기에 대한 이자를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자 비용을 더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만큼 더해서 현금 유입액을 구하기 위한 거지, 실제로 이자 비용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안 한단 말이에요. 최초 권면상 발행일 자체가 X1년도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 비용 구할 때는 항상 주어야 될 게 자주 나오는 함정이니까 기초금액에다 곱해주시면 돼요. 기중 발행은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취득할 때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금액을 구한 거지, 구한 이후에는 이자 비용은 원래 기초금액 기준으로 발생해요. 그럼 정리해주시면은 여기는 원래 정답이 855914 곱하기 12% 곱하기 3 나누기 12 85914 곱하기 12 9개월치, 이렇게 구해주시는 게 정답이고,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X1년도 12월 31일날 사채 장부 금액인 8986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곱하기 1.85914 곱하기 1.12 마이너스 표시자 6만원 빼서 바로 구해주시면 돼요. 즉 핵심적인 상황이 뭐냐면은 우리가 현금 유입액과 사채 장부금액 구할 때만 필요한 자료지,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후에 사건들 발생하는 것은 그냥 기초 발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초 발행이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X2년도 4월 1일날 경과이자 포함해서 90만원에 상환하는 경우 사채 상환이익이 25583만큼 발생한다 라고 적혀있어요. 요거 어떻게 푼다고 했죠?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린 내용이
일단은 기중에 사건 발생했으면 기초금액 구하라 구해져 있죠. 898-624. 두 번째 순서 기간 경과에 대한 이자율을 구하라 했어요. 연이자 0.12, 경과기간은 3개월. 그 다음에 플러스 1 해서 기초금액을 곱해주시면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라 했죠? 전체 부채 없어지는 금액이라 했어요. 전체 부채 없어지는 금액이 925583인데 그걸 90만원 갚았다 했으니까 싸게 상환했으니까 사채에 대한 상환 22553이 발생한다. 맞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은 기중의 사건들은 전부 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핵심 볼게요. 사채 기중 발행 문제 푸실 때 건면상 현금흐름 기재 X1년도 1월 1일 금액 구해놓고 나서 생각. 이제 기간 경과에 대한 이자율 구하고 플러스 1 거기다가 기초금액 곱해주시면은 현금 유입액이 나와요. 그거 메모리 플러스 넣고 나서 표시이자 기간 경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이라 생각할게요.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 곱해주시고 메모리 마이너스 쳐주시고 MR 누르면은 사채 상부 금액 튀어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자 비용이라든지 기말 또는 이후의 사건들 처리할 때는 기초 발행이랑 똑같이 처리해주시면은 돼요. 이렇게 연습해주시면은 금방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문제 23번도 이어서 문제 풀어볼게요. 두 문제 남았어요. 문제 23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우리 물어보는 게 뭔지 먼저 볼게요. 문제가 기니까 수익 중에서 지금 재무상태표상 인식할 부채 금액을 물어봐요. 부채 금액을 구할 때는 위의 자료만 고려한다라고 적혀있어요.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뭐 포인트 지급하고 제품 팔았다 했으니까 여기 수익과 관련된 단원이에요. 수익 관련된 단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수익 관련된 단원 정리할 때는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크면 클수록 수익 인식의 5단계 요건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다만 개수, 거거수 많이 외우시고 계실 텐데 계약의 식별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어요. 계약의 식별 안 되면 문제를 못 내요. 어차피 문제 못 내기 때문에 수, 거거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수, 거거 수행 식별부터 시작할게요. 수행 의무 몇 개 있는지. 첫 번째 제품 하나 있고, 두 번째 포인트 마일리지 나오면 마일리지 무조건 수행 의무예요. 자기 적립이든 타인 적립이든 할인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수행 의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현실상에는 이게 가치가 없는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회계상에 말이 안 되는 소리 잘 안 내거든요. 마일리지는 무조건 수행 의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거의 다 맞춰요. 제가 장담 드릴게요. 그거는. 그 다음 또 다른 수행 의무 뭐 있는지, 냉장고 말고 다른 수행 의무 뭐 있는지 보니까 품질 보증은 판매 이후 1년의 기간 동안 무상 제공하고 있다. 지출 예상 비용이 3만원이고 요까지 정리해 볼게요. 요까지. 보증 같은 경우에는 확신 유형의 보증이 있죠. 내 제품이 문제가 없다. 정상적인 범위 맞다. 요게 확신 유형의 보증이고 얘는 수행 의무가 아니죠. 충당부채예요. 충당부채. 두 번째 용량 유형의 보증이 있죠. 용량 유형의 보증은 일반적인 회사는 보증을 1년 제공하는데 우리 회사는 차별성을 갖추기 위해서 2년의 보증을 실시한다. 이게 용량 유형의 보증이에요. 또는 방문 서비스라는 별도 영역을 제공한다. 별도 보증을 제공한다. 이게 용량 유형의 보증이에요. 여기는 수행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게 두시면 돼요. 제게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당사의 제품 판매는 고객이 원하면 무상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증기간을 7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연장 선택권이 있다. 판단을 해야 돼요. 기본선 내용에 보실 텐데 우리가 할인권 수행 의무예요. 마일리지 수행 의무예요. 근데 갱신권은 수행 의무가 아니에요. 갱신권은 수행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갱신권 자체는. 다만 예외적으로 24년도 회계사 2차시험에 나왔는데 갱신을 하면서 유의미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는 그런 갱신권은 수행 의무예요. 근데 여긴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수행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으니까 수행 의무 총 2개예요. 수행 의무 총 2개. 그 다음에 거래가격 배분이죠. 거래가격 산정이죠. 산정. 합쳐서 얼마에 팔았는지. 한 대를 200만원에 팔았다. 200만원 적어주시고 그 다음이 거래가격 배분이죠. 배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 판매 가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칠판에 적어드렸어요.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냉장고의 개별 판매 가격이 200만원이다. 원래 주어져야 돼요. 그럼 제품에 대한 개별 판매 가격은 200만원. 마일리지에 대한 개별 판매 가격은 밑으로 빼요. 마일리지 같은 거 밑으로 빼가지고 첫 번째 적어야 될 게 부여할 포인트예요. 몇 포인트를 부여했는지. 두 번째 적어야 될 거는 포인트당 개별 판매 가격이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포인트는 현금 기준으로 지급해요. 200만원 기준으로 지급. 200만원 나누기 10. 20만 포인트 지급했죠.
20만 포인트 기재. 두 번째, 포인트당 개별 판매 가격은 얼마인지 보니까 나와 있죠. 나와 있으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어요. 보통 일반적인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몇 퍼센트만큼 사용될 확률 이거 생각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0.75로 추정하였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포인트가 사용될 확률이 70%고 포인트당 공정 가치가 현재 1원이기 때문에 두 개 합쳐서 0.7원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문제 푸실 때는 밑으로 빼서 부양 포인트 기재, 포인트당 개별 판매 가격이 자료에 있으면은 적고 나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자료에 없으면은, 포인트당 개별 판매 가격이 없으면은 공정 가치랑 확률 곱해서 개별 판매 가격을 내가 추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두 개 합쳐서 위에다가 기재 14만원. 그럼 원래라면은 214만원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200만원에 팔고 있으니까 거래 가격 배분해 주시면 마일리지 14만원 나누기 2140 곱하기 200만원. 마일리지로 인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익 금액은 130841이에요. 자기정리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물어본 게 뭐죠? 부채죠, 부채. X1년도 부채를 물어보니까. 마일리지 이거 계약 부채로 처리해요. 계약 부채. 나중에 마일리지만큼 뭘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약 부채로 처리를 해줘요. 기말에 남아있는 부채 금액은 요 계약 부채 중에서 이행된 부분을 제외해 주시면 돼요. 진행률에 따라 수익 잡으니까 지금 사용된 확률이 70%, 20만 포인트 중에서 70%니까 14만 포인트만큼이 앞으로 사용될 포인트인데 그게 지금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예상 포인트가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적었으니까 그 중에서 X1년도 쓰인 포인트가 8만 포인트잖아요. 그럼 이걸 구해서 수익 금액을 구할 게 아니라 우리 부채 금액 바로 구해주시면 돼요. 8만을 뺀 남은 진행률 6만원을 곱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로 인해서 인식할 수익, 기말에 남아있는 부채 금액은 130841 곱하기 6만원 나누기 14만원 구했죠. 그래서 요걸 답을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여기까지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죠. 하나 더 고려해줘야 될 게 있어요. 하나 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보증으로 인해서 지출되리라고 예상되는 비용이 3만원이고 단기 지출한 보증 비용이 없다 적혀있죠. 저리가 회계는 항상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잡아요. 미리 충당부채 미리 잡아요. 그럼 3만 포인트만큼 미리 충당부채를 잡아뒀을 건데 사용된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남아있겠죠. 3만원 더해서 정답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동그라미 1번이에요. 1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4번은 판매 후 리스에 대한 문제고, 판매 후 리스는 제가 수업 때 한번 설명드렸어요. 왜냐면 중요한 부분이라서 2차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 25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25번. 자, 물어보는 게 뭔지 봐요. 특히 복합금융 상품은 더 그래요. 복합금융 상품은 우리가 필요한 문제를 찾아서 푸는 사람이랑 그냥 냅다 기초로 부채 자본 다 구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랑 시간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단원이 복합금융 상품이에요. 여기 뭐 물어보죠? X2년도 정민이 동신주유수권 부사채를 통해서 인식할 이자 비용은 얼마인지 구하죠. 이자 비용 구할 때 우리가 전환권 대가, 신주유수권 대가, 자본 항목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그게 구할 필요 없어요. 단순히 자, 지금 문제 보니까 X2년도 5월 1일날 70%가 행사되었다 적혀있죠. 기중에 어떤 사건 발생했으면은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초금액을 먼저 정리해요. 기초금액 정리할 건데 전환사채는 다 합쳐서 그냥 부채 정리해주시면 끝나요. 할증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주유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따로 표시를 해줘요. 따로 부채에 대한 부분이랑 할증금에 대한 부분을 따로 기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예요. 현금 흐름 정리. X1년도 1월 1일 표시자율 4%, 12,000원씩 하나, 두 개, 세 개. 액면금액 30만원. 만기에 행사되지 않았을 때 113%를 상환하기로 한다. 이게 상환 할증금이죠. 상환 할증금 30만원 곱하기 13%, 39,000원이 상환 할증금 기재.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2년도 1월 1일 금액이니까 자 구해보죠. 2년 땡기면 되죠. 이거 지난 사건이니까 이거 2년 땡기면 돼요. 부사채 먼저 구해주시면 항상 무조건 신주유수권 부사채는 따로 봐야 돼요. 위에 거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행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갚아야 되는 부채고, 금융부채고, 여기는 복합금융 상품이랑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할증금은 위에 거 따로 12,000원, 시장이자율이 12%니까 12,000원 곱하기 1.6901 메모리 플러스 30만원 곱하기 0.7972 메모리 플러스 MR 해주시면은 부채 기초금액은 259
441 구해주시고 할증금 금액 구해주시면 39,000원 곱하기 0.7972 구해주시면 됩니다. 31091. 자, 이 문제는 꽤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데, 왜냐면 기중에 지금 행사인데 지금 거기 이자 비용 구하라 했으니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을 텐데, 제가 자료 정리하는 방법들을 앞에 문제 연속상하사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반기지급 연속상하사채 얘도 마찬가지.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는 문제들은 자, 먼저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먼저 그리고 이 어떤 게 들어갈지 이론은 우리가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5월 1일 날 행사됐으면은 행사 되기 전까지는 이자 다 인식하면서 갈 거고, 행사 이후에는 이자는 미행사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인식해서 나갈 거예요. 그럼 걔를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효율적이냐 생각해보면은, 자, 신주금 부사채는 행사 되든지 안 되든지 관련 없이 금융부채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자 비용 발생하겠죠. 259 441 곱하기 12%는 뭐 행사를 상관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자 비용 발생하겠죠. 정리. 두 번째 정리. 세 번째 정리할 거는, 자, 할증금에 대한 이자를 구해요.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발생할 연 이자가 요만큼이에요. 3731. 근데 요거를 어떻게 쪼개냐면은 기간별로 쪼개버려요. 5월 1일 날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5월 1일 전은 4개월이죠. 4개월 구하고 여기다가 기재. 그 다음에 5월 1일 이후에는 8개월이죠. 8개월 기재. 그러니까 31091 곱하기 12% 8개월 지고 해주시면 2487.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5월 1일 이전에는 전부 다 이자 비용 인식할 거니까 100%. 5월 1일 이후에는 70% 행사했으니까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 인식. 계산기 통해서 한 번에 답 정리할 수 있겠죠. 더해가지고 259 441 곱하기 12%. 얘는 이자 발생할 거니까 메모리 플러스. 1244 곱하기 100% 메모리 플러스. 2487 곱하기 30% 메모리 플러스. 에만 해주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33123. 계산기에 한 번에 찍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료 정리하는 연습들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수업하고 문제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되고, 또는 수업 관심 있으시면은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카톡 궁금하신 부분이나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도 나머지 부분도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수업 때도 이제 오리 문제들 이런 거 없게, 원래 1기 때는 오리 문제가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2기 때 수정을 하면서 좀 1회차가 좀 생겼는데 2회차부터는 신경 써서 수정한 사항들을 없게 잘 문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